네, 반갑습니다. 김신봉입니다. 거의 파장 분위기 같아요. 최 교수님이 전화가 와서 몇 분이나 준비해드리면 될 것 같냐고 제가 40분 달라 그랬거든요. 20분에 해라 그래서 40분 달라 그랬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회원님들하고 지난주에 일본에 5박 6일 규슈 다녀왔는데 최 교수님이 저한테 톡을 주셨어요. 그 안내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프로필 사진을 좀 달라고. 그래서 저 일본 가 있으니까 제가 제 사진 파일을 볼 수가 없죠. 제 거를 컴퓨터에 다 들어있으니까 볼 수 없다 했더니 이거를 올려놨더라고요. 찍고. 그래서 제가 좀 불만스러워서 요걸 하고 싶었는데 혹시 다음에 쓸 일 있으면 요걸로 써주세요. 그래도 사진빨인데. 실물이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회원님들도 지금 14명이 오늘 오셨는데 우선 내 나라 문화유산 답사회라는 줄여서 내문답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 서기 2000년부터 그 당시에 아주 유행처럼 던지던 3040, 4050 이 친목회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 10년쯤 지나서 좀 철이 들었죠. 한 10년간 놀기만 하다가 2013년도 돼서 야, 우리 이렇게 놀러만 다닐 게 아니라 답사, 좀 공부하면서 다니자. 그래서 답사 모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답사 모임으로 바꾼 지는 12년 차고요. 그냥 놀러 다닌 것부터 하면 20년이 넘은 모임입니다. 저희들이. 밴드로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밴드에서 현재 숫자상으로 회원은 1894명. 아까 그 두 번째 강의하신 분이 페이스북 친구 5,000명 소용없다고 해서 1894명, 2,000명 다 돼가는데 소용없습니다. 사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뭘로 기준을 보냐면 제가 공지를 올렸을 때 그 공지를 보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읽은 사람 숫자. 한 300명 맥심. 에버리지로는 한 150명. 맥심 한 300명. 그리고 저희들이 정회원 제도를 운영하는데 연회비 5만 원을 받는 정회원이 있습니다. 현재 10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숫자를 뭐라 그랬죠? 아까 찾아보라. 던바의 수. 던바의 숫자 150명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100에서 150명 정도가 사실 친밀하게 관리하는 이름하고 대략 개인정보 정도 숙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모임에서 강의, 답사 병행하는데 요게 저희들이 지난주에 일본에 30명이 5박 6일 동안 규슈 도자기 유적을 따라서 쭉 규슈를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해외 문화유산 답사도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10년 넘게 문화유산 답사를 다니다가 보니까 문화유산 답사란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의 문화와 역사를 찾아다니는 그런 일인데 거기서 무엇을 만나냐면 인물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어떤 그 문화를 만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그 중에 따로 제가 혼자 잘 챙겨보니까 많은 사랑 이야기가 거기 숨어 있습니다. 곳곳에 사랑하는 이야기, 물론 반대로 미워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증이 다 담긴 역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은 엑기스 뽑듯이 그 중에서 사랑하는 이야기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7편을 준비했는데 지금 시간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시간 되는 데까지 한 20-30분 우선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뭐냐? 만약에 지금부터 나라 국법으로 사랑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금한다면 그 많은 가수 노래, 드라마, 영화
소설 다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사랑이란 말을 금지시키면 사전에는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런 관계, 그런 사랑 뭐 이렇게 하고 이거는 유명한 그 뉴욕 그 조형물이죠. 세계적인 조형물인데 하여튼 사랑은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툭 던져드리고 싶은 사랑은 바로 박상민입니다. 박상민의 해바라기 노래 1절만 들어보겠습니다. 다 아는 노래지만 노트북이 밖에서 그런지 케냐는 그 동아프리카의 그 홀리라고 하는 동부 아프리카 지역에 일절만 들어보겠습니다. 바람 소리에도 가슴이 금성이 나봐 그대여가 그대 보낸 미련일까 기다리는 꿈속에서도 뒤척이 나봐 떠난 그대 억지로는 건 아닐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때도 함께 울고 웃었던 그대 못 견디게 그런데 사랑해요 사랑해요 세상에 많은 지운이 희망 하나도 없네요 늦었지만 바로 요 구절인데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세상의 말 다 지우니까 이 세상의 말을 다 지우니까 사랑만 남는다는 겁니다. 발칙한 놈이지. 어떻게 알았을까 저거를? 저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 멋지잖아요, 그죠? 이 세상 말을 다 지우면 사랑만 남는답니다. 사랑만. 내일이 화이트데이입니다. 내일. 포틴데이가 있죠. 포틴데이. 젊은이들이 쓰는 거죠. 매달 14일은 무슨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화이트데이. 지난달에 발렌타인 때 초콜릿 받은 사람은 내일 사탕을 반납해야 됩니다. 다음 달은 블랙데이. 초콜릿이나 사탕을 전혀 주고받지 못한 사람은 가서 짜장면 먹어야 됩니다. 이만큼 세계의 모든 그 젊은이나 나이 많은 분들이나 사랑에 몰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문화유산 답사를 다니는 팀의 일종의 주장격이기 때문에 우선 역사 속의 사랑 이야기, 우리 역사에서 가장 사랑을 잘 표현한 그림, 신윤복이 그린 월화정인입니다. 정인. 저 정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정인. 어느 정인? 달빛 아래 달이 진짜 눈썹달 하나 떠 있는 한양의 어느 구석에서 남녀가 은밀히 만나서 약간의 신경이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한 글을 써놨느냐? 월침침 야삼경 양인심사 양인지 달은 침침하고 밤은 깊어 삼경인데 두 사람의 심사는 오직 둘만이 안다.
기가 막힌 그림입니다. 많은 그 미술가들이 이거 해석을 합니다. 남자가 가자 그러는데 여자가 안 따라간다. 천만의 말씀. 안 따라가는 것 같지만 여자 신발을 보려는 겁니다. 발은 이미 남자 쪽으로 가 있다. 이미. 그런데 이걸 또 몸이 건조하게 과학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그림은 1793년 8월 21일 23시 50분에 그거를 그립니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화가 신윤복이 활동한 기간은 나오잖아요. 나서 죽었으니까. 그 기간 중에 100년을 조사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저 그림이 개기월식이랍니다. 개기월식. 지구가 달을 잡아먹는 월식. 그러면 한양에서 그 100년 중에 개기월식이 몇 번 있었나? 그 조사하면 나오거든요. 신윤복이 26살 때 있었는데 그때 비가 왔어요. 35살 때 한 번 더 있었는데 그때는 오후에 비가 그쳐서 관측했다고 승정원 일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날이라고 찍은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리고 화가가 써놨어. 월침침 야삼경이라고. 야삼경은 지금의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가 야삼경입니다. 월침침 야삼경, 양인심사 양인지. 그리고 그림 속에 있는 두 남녀의 복장은 8월 복장으로 적합하다. 그거는 또 한복 만드는 사람들이 고증을 해줬어요. 동대문 한복상에서. 그래서 이 그림이 저때 그렸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그 당시에 있었던 실화적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겁니다. 선조 때 정승까지 지낸 김명원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 중에 창밖에 야삼경 보슬비 내리는데 두 번째 문장이 양인심사 양인지예요. 두 사람 마음은 두 사람만이 알리라. 그래서 날이 새려고 하는데 도포자를 붙잡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저 김명원이가 젊어서 어느 기생을 좋아했는데 그 기생이 누군가의 후처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남의 부인이 된 거죠. 정부인은 아닐 정도. 근데 그녀를 잊을 수 없어서 그 집을 월담을 해서 들어갔다가 남편한테 잡힌 겁니다. 그래서 망신도 개망신이지만 법적인 처벌을 받게 생겼는데 형 김경원이가 그 남자를 찾아와서 죽을 죄를 지었으나 제 아우가 그래도 재주가 있는 놈입니다. 용서해 주시면 훗날 나라에 크게 쓰일 겁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죽이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를 받았다는 실화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은 한때 기생이었으나 지금은 누군가의 후처가 된 여인을 전 애인이, 전 남친이 은밀히 만나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이래서 문화유산 답사가 재미있습니다. 저 그림 하나만 보면 여기에까지 해석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춘화도. 춘화도가 뭔지 아시죠? 봄 그림. 조선시대 최고의 춘화도라고 손꼽는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신윤복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왜 전자를 붙였냐? 차마 이거는 내가 그렸다고 못 쓰는 겁니다. 넘사시러워서. 그래서 신윤복이 그렸을 것이다. 또는 김홍도, 장승업이 그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제목은 사시장춘. 사시장춘의 제목은 누가 붙인 게 아니고 이 그림에 기둥에 붙어 있어요. 그죠? 사시장춘. 사계절 가장 긴 봄인데 봄빛이 도는 푸른 잎 사시장춘 글씨가 걸려 있고 요 건물은 본당이 아니고 살림집 뒤에 있는 별당. 벌써 은밀하죠. 문은 꼭 닫혀 있고 신발이 남녀 신발이 있는데
여자 신발은 가지런한데 남자 신발은 어그러져 있어요. 급한 거야 이놈이. 그래서 계집종이 간단한 술과 잔을 들고 왔는데 가져오라 그래서 왔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쩌나 하고 있어요. 그림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죠. 소리. 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저 방 안에서. 그러니까 술 가져왔습니다. 이걸 못하는 겁니다. 여종이. 그래서 여기에 숨겨진 뜻은 이거는 이제 유홍준이나 그런 저명한 학자들이 해석한 건데 이 그림 안에는 있을 건 다 있고 이미 될 일은 다 돼 있다. 그리고 은연중에 저쪽에 흘러내리는 물길은 여성을 그린 거고 이쪽에 왕성한 소나무 가지는 남성을 그린 거다. 그래서 이것이 학자들이 꼽은 조선조 최고의 춘화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춘화도도 많이 그렸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런 어떤 숨겨진 그림이 좋다는 거죠. 제 본격적인 사랑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데 우선 제일 아랫줄에 보시면 조선 500년을 통틀어서 최고의 사랑 이야기를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중기 문인인데 고죽, 외로운 대나무죠. 대나무란 자고로 물이 주어서 밀림처럼 서 있는 범위건을 대나무가 외로울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최경창의 역시 또 정인이 얽혀진 누구? 기생홍랑입니다. 제목은 맷버들가. 이게 얼마 전까지 고등학교 국어책에도 나왔던 시조예요. 그래서 국어 선생들이 학원에서 맨날 그러죠. 맷버들 가려 꺾고 보내오니 님의 손에 도치법. 님의 손에 보내오니 해야 되는데 보내노니 님의 손에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잎 곧 나거든 나인가도 여기 서서. 홍랑이 보낸 겁니다. 고죽 최경천한테. 지금이 버들잎에 막 새순 새잎 나올 철이죠. 이제 파릇파릇하게. 이거는 그 기생 이야기이지만 나중에 왜 기상 이야기가 많은지는 중간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거 밖으로 꺼냈나 봐. 안 열린다. 잠깐만. 제가 자동으로 열리게 해놨는데 우선 그 홍랑의 정인 고죽 최경창은 본관이 해주 사람인데 해주체 시절이니까 조선 정기 선조 때 시인이고 전남 영암 출신입니다. 퉁소를 피리 계열이죠. 퉁소를 잘 불었다고 하고 글씨와 그림 활에 뛰어나고 당시 문인인 정철 등과 교류를 했고 글을 잘 써서 이이, 송익필, 최립 등과 함께 8문장으로 불리었다.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당시 시는 당나라의 그 연유한 시를 많이 차용을 했기 때문에 당시라고 하는데 3당 시인으로 불렸고 청백리에 뽑혔다. 그러니까 아주 결백하게 돈 모으지 않고 나쁜 짓 안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줄 보시면 34세에 함경도 경성 어마어마하게 먼 곳입니다. 거기에 직책을 받아서 부임을 하러 갑니다. 가기 전에 홍원에서 지금 이 컴퓨터가 바뀌어가지고 제 말은 안 됩니다. 경성까지 한양에서 가는데 중간에 홍원에서 만찬을 받게 됐는데 그 만찬에서 홍랑을 만난 겁니다. 그때 홍랑은 그 홍원 출신인데 16세, 대개의 경우
조실 부모하고 가난해서 관계가 된 그런 케이스가 많죠. 근데 그 홍랑은 그 사람이 최경창인지를 모르고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시를 아까 신앙송 하듯이 홍랑이도 신앙송을 하나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최경창의 시를 읊은 거예요. 최경창을 주인공으로 앉혀놓고 하는 잔치에서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이 됐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임지까지 따라가서 같이 지내게 됐고, 임기를 마치고 다시 한양으로 가야 되는데 최경창이는 고죽은 홍랑이는 쌍성까지 따라 나가는데 쌍성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조선의 법은 전방 평안도 함경도에는 사람들이 잘 안 가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도를 벗어날 수 없어요, 법으로. 이쪽 사람들하고 결혼도 못하게 해.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와도 그 도 경계선까지밖에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홍원에서 만나서 파티에서 만나서 정이 들었다가 경성까지 올라가서 임지에서 같이 지내다가 한양으로 갈 때 여기 내려와서 여기 함흥까지만 빠이빠이 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는 더 못 내려올 수가 없어요, 법으로. 그리고 최경창이는 한양으로 내려가는데 함관령은 함흥하고 홍원의 중간에 있는 고갯길인데 거기에 날이 저물고 비가 내려서 중학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사람이 찾아와서 홍랑이 보냈다고 편지를 주는 겁니다. 그 편지를 펴보니까 바로 이 시조, 지금 제가 앞에서 읊어드린 시조 몇 보들 가려 꺾고 보내노라 님의 손에 그 시조가 적혀있는 거죠. 이 화면은 이 스토리를 KBS에서 특집을 방영했던 걸 제가 캡처한 거고, 이거는 홍랑의 친필입니다. 이쁘게 잘 썼죠. 한글 실제 친필. 저거는 그 집 가문에 전해오는 시첩에 적혀 있는 거를 카피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글로 순수 한글로 쓴 거기 때문에 고죽이 번방곡이라 그래서 한자 시조로 번역한 것까지 현재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별을 한 거죠. 이별을 하면서 맵보들을 보내오니 실제 맵보들도 몇 개 보냈겠죠. 창밖에 심어두고 보시다가 문득 새잎이 나면 나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랬는데 그 2년 뒤에 고죽이 병을 얻어서 누워서 사병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홍랑이가 7일을 걸어서 한양까지 옵니다. 이미 국법을 어겼죠. 이제 나가면 안 되는데 양강도를 벗어난 거죠. 그래서 한양에 도착을 해서 이미 이제 봄마누라도 있는데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보겠다.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간병해서 완치가 됐는데 소문은 안 좋게 난 거예요. 그 변방에 가서 임지에서 근무하고 와서 거기 있던 기생을 데리고 왔다더라 하는 소문을 누가 항상 상대방 시기 질투하는 편이 있죠. 그래서 파직이 됩니다. 파직이 되고 홍랑은 다시 경성까지 올라갑니다. 그것도 한 번에 다시 두 번째 만남이 된 겁니다. 그때 고죽이 떠나는 홍랑에게 써준 시가 바로 이런 시입니다. 말없이 바라보다가 고운 난초 하나를 건네노니 오늘 끝나면 언제나 또 돌아오랴. 함관령 자기가 떠나올 때 그 받았던 시절을 펴봤던 그 고개, 거기서 옛 노래를 부르면 무엇할 것이냐. 지금도 비구름에 청산이 어둡다. 내 마음이 어둡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다시 고죽은 여러 가지 직책을 오르내리고 뭐 출세도 했다가 또 쫓겨나기도 했다가 이런 많은 과정을 겪다가 한양으로 상경 도중 경성 객관에서 객사, 지금의 왕신이쯤 된답니다. 경성 객관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홍랑은 고죽의 묘가 있는 파주에 가서 무덤 옆에 운막을 짓고 혹시 자기의 고운 자태에 어느
그 흉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얼굴에 상처를 내고 뭐 인두로 지졌다는 설도 있고 아무튼 그날부터 씻거나 몸을 꾸미지 않고 심효살이를 했다 그럽니다. 그랬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죽의 그 시, 글, 문장 이런 거를 다 싸질머지고 다시 홍원까지 올라갔다가 전쟁이 끝나고 내려온 뒤에 최씨문중의 그 유작 200점을 전했다.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유언은 고죽 옆에 묻어다오. 그래서 실제로 최씨문중에서는 최경창 부부가 합장돼 있는데 그 아래에 홍랑의 묘를 묻었고 이게 한번 옮겼어요. 지금의 교화로. 그래서 교화로 옮긴 뒤에는 그 전에는 홍랑 제사상의 술잔만 바꿔서 고죽 최경창 제사에 술잔만 바꿔서 홍랑한테 제사를 지냈는데 옮긴 뒤로는 따로 아예 제사상도 차려주고 시비를 세워서 지금 이것은 현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가 최경창의 부부묘, 요 아래가 홍랑의 묘고 홍랑묘 앞에는 시인 홍랑지묘 이렇게 써 있고 사람들이 대개 손을 꼽을 때 조선의 3대 기생은 이미 홍랑은 기생에서 양반으로 바뀐 거예요, 신분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기생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조선의 유교 사상에서는 여염집 주수의 사랑 이야기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자유로운 그런 신분은 기생들이죠. 그 중에 지조 있고 절개 있고 나름대로 손꼽히는 기생 이야기가 전하는 건데 3대 기생은 황진이, 매창, 김무용 혹시 다 아시나요? 황진이는 다 아시죠? 매창이는 아시나요? 김부용은 아시나요? 시간 되는 데까지 한 10분 정도 더 써서 저 3대 기생 얘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진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황진은 너무도 잘 아시는데 원래 명월입니다. 본명은 진이지만 기생명으로 명월이죠. 기생들은 명월이 뭐 그런 식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데 이 여인 역시 시서에 능하고 음률에 뛰어나고 용모가 출중하다고 전합니다. 맹녀의 그러니까 엄마가 맹인이었다는 설이 있고 왜 그렇게 뛰어난 여자가 기생이 됐느냐 야사에 보면 옆집 총각이 황진이 때문에 상사병이 나가지고 매일같이 와서 졸르는 거예요. 근데 거절을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총각이 죽었어요. 상사병으로. 그 군대에서 상사만 걸린다는 병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재 개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황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쇼크를 받은 거예요. 거절할 때는 가짜나서 거절을 했지만 막상 죽었다는 게 도대체 내가 뭐가인데 나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되나 그랬는데 그 총각에 관이 나가는 겁니다. 관이 나가는데 황진이 집 앞에서 꼼짝 달싹을 안 하는 거예요. 관이. 그래서 황진이가 속옷을 속치마를 벗어서 빨아주니까 그걸 밟고 그때 비로소 움직였다. 그런 야사가 있어요. 그래 놓고는 황진이가 이제 인생관에 달관을 한 거죠. 바로. 그래서 기생에 뛰어들었고 역사적으로 숱한 선비들과 일화가 있는데 서화담이하고 엮어진 얘기가 가장 유명하죠. 화담 서경덕은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어려운 집안 출생이고 스승이 없지만 혼자 그 학문을 이뤄 그러고 또 과거는 보지 않는
그 당시에 조광조가 혈량과를 만들어 혈량과는 추천에 의해서 벼슬을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가장 으뜸으로 추천했는데도 사양을 합니다. 개성에다가 서재를 짓고 학문 연구하고 교육을 열중하는데 엄마가 내 평생 소원이다. 과거 좀 봐라. 그러니까 엄마를 못 이기죠. 그래서 과거를 봐서 역시 장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원해놓고는 또 1차 사양을 하고 물러나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황진이가 많은 사람을 다 꺾었는데 서화담이를 못 꺾었다는 거죠. 끝내. 그래서 결국은 그냥 제자로 사제지간으로 지내면서 개성 송도의 삼절로 황진이와 서화담과 박연폭포를 손꼽는데 서경덕이를 사모하고 지내던 황진이는 27세에 서경덕이가 죽었을 때 황진이는 27세였다. 황진이가 꺾은 유명한 남자 몇 명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도 안 찹니다. 소세양이라는 한양의 유명한 벼슬아치가 야 송도에 황진이가 있냐? 알았다. 내가 다녀오마. 가서 내가 30일 딱 놀고 한날 하루 1시간도 더 안 머물고 칼같이 끊고 내가 돌아오겠다. 그래서 30일 딱 놀았어요. 나 이제 간다 약속대로. 근데 황진이가 시를 하나 딱 써서 이별시입니다. 하면서 달빛 어린 뜰하게 오동잎 다지고 하면서 황진이가 이별시를 읊은 거예요. 소세이가 그래? 나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 내가 사람도 아니다 내가. 그러고 다시 황진이 집으로 들어갔대는 이렇게 시 한 수에 발길을 못 돌리는 거죠. 그 유명한 벽계수 있죠.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검을 자랑마라. 일도 창의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망공산한데 쉬어간들 어떠리. 그거를 황진이가 벽계수를 빗대서 지은 유명한 시조죠. 왕족입니다. 벽계수는 왕실 종친이에요. 이제 저거는 실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호죠. 호. 실명은 이아무개죠. 그랬는데 자기의 직위도 있고 하찮은 기생이 그래? 그래가지고 가서 말 타고 네가 황진이냐 했는데 이 시를 딱 읊으니까 말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사종이라는 선전관, 그 당시 조선의 군사 무관의 직책이죠. 노래도 잘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황진이랑 아주 계약 결혼을 잘 마친 케이스예요. 개성에 가서 배 위에서 한 곡절을 잘 뽑았더니 황진이가 딱 듣고 혹시 이사종 나으리신지요? 그래 내가 맞다. 황진이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6년간 삽시다. 그 대신 당신 집에서 3년, 내 집에서 3년. 그래서 그 대신 그 상대방이 경비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종이 집에 가서 살 때는 황진이가 돈을 대고 황진이 집에서 살 때는 이사종이 돈을 대고 그리고는 6년이 딱 되고 나서 계약이 끝났습니다 해서 이사종 선정관은 미련 없이 떠나갔다는 나름대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지족선사 스님이죠. 스님. 그 당시 개성에서 살아있는 부처 생불이라고 존경받던 스님 30년 면벽 수행하면서 아주 부처님급으로 인정받는 건데 황진이가 어떻게 또 스님한테까지 도전 내가 해보겠다. 어느 날 황진이가 찾아왔어요. 스님을. 제자가 되겠다고. 근데 씨도 안 맥히죠. 그 다음에 다시 찾아왔어. 오늘은 웬일로 왔느냐. 오늘이 남편 제삿날인데 제사를 좀 지내달라. 근데 호치마에 비를 홀딱 맞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족선사 그 스님은 10년 공부 나무아미타.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야. 10년 공부 나무아미타. 근데 그 이제 불교도에서는 요거를 따로 해석을 합니다. 저것은 지족선사 같이 높은 공을 가진 사람은 여자가 그렇게 오면은 오히려 득도하지 못한 스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내쫓는데 득도한 스님은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 여자를 구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황진이가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 아까 얘기한 서화담, 서경덕이와의 스토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박연폭포와 3절이라고 있죠. 여기 이제 두 사람을 그린 여러 가지 그림들인데 서화담이를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 그래서 그래라. 오늘 자고 가겠습니다. 그래라. 계속 그냥 오케이만 하는 거예요. 저렇게 옷 벗고 뒤에서 자도 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황진이가 꺾지 못한 남자. 그 대학이라는 책을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큰 높은 학문책을 끼고 서경덕을 찾아와서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라. 오늘 자고 가겠습니다. 그래라. 늘 검은 거 튕기고 술을 갖다 바치고 얘기를 하도 그냥 그래라. 가까이 잤지만 그래서 황진이가 하는 얘기가 내가 면복수도 30년을 한 지족선사도 품었지만 서화담 선생은 전혀 넘어가지 않더라. 그거를 허균이가 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계속 만나고 오히려 서경덕이 죽은 후에 황진이는 서경덕의 발자취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금강산에 가고 싶은데 여자 혼자 못 가니까 이생원이라는 어떤 약간 그 황진이한테 기울어 있는 남자를 유혹해서 나하고 금강산 갈래? 그래서 그 길동무 사무소 같이 갔다 왔다는 거죠. 등등 하여튼 그렇게 지냈던 황진이고 황진이의 마지막 유언은 내가 죽어도 곡을 하지 말고 상여가 나갈 때 오히려 장구를 두드리고 음악을 울리고 그 다음에 비단이나 관을 쓰지 말고 동문 밖 물가 모래밭에 내 시체를 내버려서 모든 동물들이 뜯어먹게 해서 세상 여자들이 황진이도 비참하게 죽었다는 걸 알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척들은 그냥 묘를 썼죠. 묘를 만들었고 북한에서는 관광객들 이런 걸 생각해서 황진이 묘를 잘 새롭게 단장해서 지금 관광자원으로 쓰고 있다. 다만 남북이 가로막혀서 우리가 지금 가볼 수는 없다. 서화담이가 지은 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 마음은 미인을 쫓아서 진작 떠나갔는데 그러니까 내가 현재 문 앞에 서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 마음은 황진이 따라서 갔는데 빈 몸뚱이만 여기 서 있다. 서화담이도 이렇게 이실 짓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진이가 답장한 겁니다. 어쩐지 내가 나귀 타고 가는데 나귀가 자꾸 무겁다 그러더라. 한 사람이 더 있었군요. 이렇게 서로 수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황진이가 지은 시조 두 개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표현을 저렇게 발칙하게 할 수 있는지.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여기서 끝난 거예요 사실. 동짓달 그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베어내어. 다음 문장이 더 기가 막히죠.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내가 이뻐하는 우리 님이 오시는 날 굽이굽이 펴리라. 기가 막힌 시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헤어지고 나서 아쉬운 마음인데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더냐 이시라 하면 가렴하는 제 구태야. 이것도 다 도치법입니다. 있으라 하면 지가 구태어 가겠냐마는 보내고 그리니까 있으란 말을 안 하고 가게 해놓고는 보내고 나서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약간 후회하는 거고요. 황진이하고 뗄 수 없는 백호 임재라는 사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얘는 별도로 제가 준비를 했냐면요. 백호 임재는 나주 임씨인데 역시 조선 전기 문인이고 등등 미수 외목이 외할아버지예요. 미수 허목이. 초년에는 술과 창루, 그러니까 술집 여자 있는 술집만 찾아다니다가 스물에 비로소 학문의 뜻을 두었고 등등 하여튼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벼슬 멀리하고 속리산에 들어가서 중용을 800번 읽었다. 스승이 그 사화에 엉켜서 막 죽고 그러니까 벼슬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인연을 끊고 술에 젖어 방랑하며 음풍영월 바람 따라 그저 세월을 읊으면서 돌아다니다가 39세로 요절을 했다. 그랬는데 황진이랑은 뭐가 얽혀 있느냐?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잠깐 이 사람 댐댐이를 하나 보면 물곡이라는 시 내가 죽으면 곡하지 말라고 쓴 거예요. 이 작은 나라에 태어난 내가 나 하나 죽었다고 무슨 곡을 하느냐. 세상 나라가 다 황제인데 조선만 황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걸 자기가 이런 나라에 태어난 거를 억울해 하는데 임지에 발령받아 가다가 황진이 묘 앞에서 이 시를 쓰고 갔어요. 그것 때문에 임지에 가지도 못하고 바로 파직을 당합니다. 어디 벼슬아치가 벼슬을 받아서 임지에 가다가 한갓 기생묘 앞에서 저 시를 쓰고 앉아있느냐. 황진이가 세상 최고의 미녀다 그래서 가보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미 죽었는데요 그런 거예요. 어디냐? 그럼 무덤으로 가자. 무덤에 가서 얘기한 게 바로 이 유명한 시입니다. 이게 청초 우거진 곳에 자는 듯 누웠는 듯 홍아는 어디 두고 그 이쁜 모습은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혀 있느냐. 내가 와도 잔잡고 네가 와도 잔잡고 권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슬퍼하노라 라고 아주 남자로서 멋지게 졌는데 이게 조정까지 올라가서 얼빠진 놈 그래서 파직을 당합니다. 평안도 도사로 발령받아 가는 길에 개성의 황진이 묘를 찾아가서 술 한잔 따라주고 이걸 읊은 거예요. 이로 인하여 파직을 당했다. 그러나 백호 임제는 세상은 내가 증오하지만 아름다운 미녀는 증오하지 않는다. 근데 이 백호가 황진이는 못 만났지만 만난 기생이 있어요. 그 기생 이름이 한우야. 우리가 먹는 한우가 아니고 차가운 비, 찬비죠. 찬비. 요새 찬비 노래 있잖아. 한우하고 사랑을 내리는데 이게 황진이 못지않게 유명한 기생이 한우가 있다는 걸 알고 백호가 가서 수작을 부리는 겁니다. 먼저 이런 걸 염문을 뿌리는 시라 해서 염정시라고 그러는데 한우한테 시를 툭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비와 음료를 아는 기생은 시조를 가지고 희롱하는 거예요. 북천이 막다거늘 우장 없이 길을 나니, 그러니까 하늘이 막다 그래서 비준비를 안 하고 길을 나섰더니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찬비로다. 오늘 내가 찬비 맞았으니 얼어서 잘까 하노라. 탁 던지니까 기생 한우가 받아서 어이 얼어 자리. 무슨 일 얼어 자리. 왜 얼어 자냐. 원앙침 비치금을 어디 두고 내 방에 있는 그 이쁜 이부자리 어디 두고 얼어 자냐. 오늘 찬비 맞았으니 녹아 잘까 하노라. 근데 중의, 여러 개를 중의라잖아요. 글자 하나의 뜻을 여러 개 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찬비는 한우인데 저 어떤 그 약간 내치는 뜻도 있거든요. 이 한우가 여러 남자를 내친 거야. 쌀쌀맞게. 근데 백호는 받아들였고요. 찬비 맞았으니가 맞다 하는 건데 맞이한다는 것도 있다고요. 받아들인다는 거. 결정적인 건 어로 잘까 하노라의 어로는 어루다, 어화둥둥 어루다, 관계하다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한 어른이라는 말도 어루다에서 나온 거예요. 얼어 본 사람, 남녀가 얼어 본 사람이 어른이야. 그래서 한우와는 그날 동침했다고 천부 영혼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요 앞에 일지매라는 또 다른 기생과 얘기도 있는데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무어별이라는 시조를 말을 못하는 수줍은 여인네를 그린 백호가 지은 시입니다. 우리말로 읽겠습니다. 한자 뭐 어려우니까 15 간 넘은 아리따운 아가씨가 수줍어 말 못하고 임을 보내고 말을 못하는 거야. 속에 있는 얘기를.
그리고는 돌아와서 문 닫고 들어가서 울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마지막 아래는 옛날 조선시대 선비들이 사귀던 여자와 헤어질 때는 부채를 주는 겁니다. 부채를. 언제? 겨울에. 겨울에 부채를 주는 거예요. 겨울에 부채 쓸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게 헤어지는 표시. 하얀 손수건이 아니고 부채를 줘요. 그래서 겨울 부채 또는 가을 부채, 추선이죠. 그래서 엄동 이 추위에 부채를 주는 마음은 그 여자애인데 너는 아직 나이 어려서 그 뜻을 모르겠지만 깊은 밤에 그리움은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 부채질해라. 나는 간다 이 말이다. 그래서 백호 임제는 황진이 무덤에 술 따른 죄로 파직을 당했고 그래도 한우라는 기생하고는 잘 지냈고요. 제가 준비한 그 사랑 이야기가 많은데 기회가 되면 다음 기회에 2편, 3편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최 교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시리즈가 많거든요. 그때 와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